일단 200만 원, 250만 원을 보기 위해서는 150만 원을 돌파를 해야 된다. 150만 원을 돌파하는 원동력은 개인이 아니고 외국인과 기관이어야 된다. MSCI 편입 재료 소멸만 이겨내면 우상향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HB투자그룹 손여로 팀장님 함께 하시는데요. 오늘도 아주 깨알 같은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2차전지 얘기를 해야 됩니다. 2차전지가 조금 쉬는 듯하지만 여전히 관심권에 있고요. 근데 뭐 이전만큼 팍팍 가지 못하고 뭐 또 보면 전기차 수요가 좀 줄었다느니 그렇죠? 또 LFP 배터리가 선전한다느니 주변 정황들은 조금 노이즈들이 많긴 한데요. 네, 2차전지 체크 좀 해주세요. 네, 확실하게 좀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좀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사실상 증설이 진행되고 있고 실적이 확인되고 있고 그 실적의 추이가 우리의 좀 만족치를 만족시키지 못하다 보면은 어떤 뭐 증권사에서 좀 부정적 리포트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 네. 어떤 태양이 계속 뜨거울 수가 없고 어떤 산업 사이클을 보더라도 이제 개발기에서 성장기로 가고 성숙기 물론 2차전지 관련 섹터가 성숙기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이제 궤도기랑 성장기 사이에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네. 어떤 2차전지 기술이 개발되고 증설이 완료되고 그 증설로 인해서 실적이 반영되고 있고 이제 지속적으로 통계치가 나오고 있는데 전기차 점유율이 올라가면서 그다음에 우리가 막상 전기차에 대한 러브콜이 있을 때는 막 리튬을 쟁여놓고 오는 대로 팔고 있었는데 사실 뭐 테슬라든 뭐 현대차든 자신들이 판매하고 있는 전기차의 판매 가격을 낮추고 싶어서 낮추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자신들의 점유율을 지키고자 어떤 전기차의 일대장이라고 했다고 하면 옛날에는 뭐 테슬라가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뭐 BYD나 뭐 현대 기아차도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대외적인 변수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뉴스를 보더라도 뭐 리튬 가격이나 뭐 양극재 가격이나 뭐 배터리 가격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흔들리고 있지만 이 2차 전지 섹터를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크게 걱정 없이 손 팀장이 좀 분기마다 좀 변할 수 있는 원자재 가격이랑 배터리 가격 이런 것들 추이를 체크해보고 이야기를 해주는구나 라고 좀 판단해 주셔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그렇구나 뭐 그런 일이 있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단기 수익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정보를 조금 트레이딩에 녹여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이나 이런 건 바뀐 게 없다. 그죠? 큰 흐름은 바뀐 게 없다는 말씀이시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뀐 것은 없지만 아무래도 그 완성차 업체들 간에서 점유율을 지키고 싶고 이제 2차전지 완성세 기업들도 자신들의 점유율을 지키고 싶다 보니까 그런 좀 잡음이 모이는 것 같고 확실히 증권사에 있는 애널리스트 분들도 그런 대외적인 변수를 고려해서 리포트를 쓰다 보니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을 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뭐 어떤 그 리포트를 읽고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은 사실 2차 전지로 막 2주 한 달 만에 수익을 내는 게 아니고 그들도 뭐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3년 보고 있는 과정 속에서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좀 단기적인 차익실현을 하는데 그런 단기적인 차익실현을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물로 하느냐 공매도를 하고 있느냐 근데 그런 부분에서 공매도가 좀 심하게 나오는 것 같네 근데 개인 투자분들이 그런 매도 물량을 다 받아낼 수 있는 자금력이 있네라고 해서 이제 에코프로가 지금까지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부분이었다고 하면은 확실하게 어떤 추세 매매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저점과 저점을 이은 부분 그다음에 고점과 고점을 이은 부분에서 파동이 일어나게 돼 있는데 그 고점을 강하게 돌파했을 때는 어떤 좀 선반영 기간 조정 기간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수급 동향을 봤을 때는 3, 4월에 있었던 수급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수급이 다르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리포트 얘기하시니까 조금 불리한 점이 있네요.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은 뭐 방송하시는 분도 팀장님도 저도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다
YC 리포트에 다 보는데 리포트만 보면 사실은 행간을 읽기 좀 어려워요. 근데 기관 투자자들은 애널리스트를 직접 불러다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쭉 얘기하면 진짜예요? 이건 어때? 그러면 아니 뭐 꼭 그렇지는 않고 이렇습니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 아 그렇구나 이렇게 디베이트를 하면서 방향성을 잡아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글만 읽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리포트 나오면 좋은가 보다. 또 한쪽에서 나쁜 거 나오면 안 좋아? 이렇게 휘둘릴 수가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뭐 팩트 체크 좀 하죠. 뭘 봐야 돼요, 2차전지? 네. 네, 우선은 저도 이제 격주나 3주마다 나오면서 이제 구독자분들께 인사이트를 드리고 있는데 네. 최신화된 데이터가 있을까 검색을 해봤을 때 최신화가 된 부분도 있고 최신화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일단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는 사실 연간 기준으로 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뭐 2022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뭐 세계 어떤 점유율을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서는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규모를 앞으로 뭐 8년 뒤나 7년 뒤에 몇 배가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지 이 부분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꾸준하게 팔로우를 해서 구독자분들께 전달을 드릴 건데 네. 제가 저번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7월 13일에 차세대 2차 전지 민간 협의체 한국 배터리 산업협회랑 배터리 3사가 참여를 해서 우리가 2차 전지 점유율과 더욱더 초격차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회의가 나왔을 때 사실 어떻게 얼마나 정부 지원을 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8월 29일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와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제 9월 국가전략 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이 됐었고 주요 과학기술의 로드맵을 공개를 했었는데 2차 전지, 반도체, 첨단 모빌리티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로드맵을 공개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를 지원하겠다라는 금액이 안 나왔었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공개가 돼서 좀 말씀을 네.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2차 전지랑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초고성능 제품 개발 핵심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고 반도체는 초거대 인공지능이 이제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흐름을 반영해서 저전력 고율 반도체 개발에 집중하겠다. 그다음 모빌리티는 2027년 완전 자율주행을 상용할 목표로 관련 시스템을 조성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이제 구독자분들 2차 전지에 관심이 많으실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과학기술통상부가 내년도 예산을 재조정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이제 3조 4천억 줄어든 21조를 책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개발 투자액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인 4조 7천억 원보다 6.3% 증가한 5조 원 이제 투자 금액이 늘었다. 그다음에 2차 전지는 그중에서 19.7%인 거의 5분의 1가량. 그다음에 반도체는 5.5%. 그다음 제약바이오랑 뭐 양자 뭐 인공지능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에서 20% 증액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까지는 공개가 됐지만 우리가 네. 알고 있는 완성셀과 그다음에 뭐 소재 기업들 이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을 얼마나 따가느냐 그런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체크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 좀 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내년 예산안 발표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R&D 예산 늘어나는 데가 2차 전지, 반도체, 첨단 바이오, 인공지능, 양자 암호도 들어 있습니다. 그죠? 예, 양자 암호는 약간 좀 우리가 초전도체 때문에 이게 약간 좀 흐려져 가지고 물이 그죠? 예, 이게 테마주 성격으로 알고 있는데 양자 컴퓨팅, 양자 암호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2차 전지 시장을 둘러싼 또 매크로 변수는 뭐 어떤 것들이 좀 체크를 해야 됩니까? 변화가 있나요? 예. 네, 좀 뉴스를 찾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린다고 하면 네. 장기적으로는 내년에 이제 미국의 대선이 있고 내년 그다음에 11월 대선이 있죠. 그다음에 러시아 대선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정부 정책 방향성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가장 투자분들께서 좀 유심히 보고 계셨던 게 오늘 이제 아침에 이제 20 현지 시간으로 29일 네. 화요일에 이제 졸트 보고서 그다음에 예. 9월 FMC의 이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그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 이제 목요일에 발표되는 개인 소비 지출을 봐야 되는데 개인 소비 지출은 예상치가 4.2% 근데 연준에서는 거의 이제 CPI 같은 경우는 2% 아래 그다음에 PC는 3% 아래까지는 들어와야 좀 금리 인상을 그만하겠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네. 오늘 졸트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런 좀 고용이 다소 얼어붙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연준에서는 기준금리 1회 추가 인상 가능성 저는 개인적으로는 1회까지는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만약에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접는다고 하면 조금 성장주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좀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예. 일단은 현지 시간으로 28일부터 지나 러몬드 상무장관이 이제 중국을 중국 방문을 해서 방문 중이죠. 이제 예. 방중 중이고 일단 꾸준하게 결과물이 나오겠지만 다행히도 미중 수출 규제 정보 교환이 합의가 되면서 반도체는 굉장히 안도하는 부분이고 2차 전지는 그 영향을 받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합의하는 분위기로 나오고 있지만 이제 중국에서도 미국처럼 경제 지표를 발표하는데 경제 지표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심지어 경제 지표를 이제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좀 청년층이 청년 실업률을 네, 발표 안 하고 있죠. 네, 이제 네. 지도권에 대한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나 어떤 PC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야금야금 올리고 있는 와중 속에서도 중국은 오히려 금리를 10bp 0.1% 내렸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으로 중립이지만 조금 아쉽죠.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정책 기조가 이렇고 그런 특성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을 알겠지만 내면에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정책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예상했던 그 이슈가 타이밍 맞춰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성장주에 대한 투심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뉴스를 가지고 성장주를 투자하면 안 되겠네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선 반영이 되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만약에 이런 것들이 선 반영된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투자 포인트로 갖고 가야 될지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전기차 얘기를 좀 돌아와서 전기차 시장 움직임 어떻습니까? 테슬라가 이제 가격 인하하면서 그죠? 계속 시장 점유율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 근데 테슬라도 뭐 주가 보면 뭐 간밤에 좀 올랐습니다만 예전 같진 않거든요. 네. 네, 우선 테슬라랑 동일하게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좀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이제 7% 반등을 하면서 테슬라의 일봉 차트를 꾸준하게 체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한 4거래일 정도는 바닥을 다지면서 오늘 졸트 보고서 발간되면서 이제 7% 반등하는 모습인데 테슬라가 정말 승승장구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투자자분들께서 판단에 좀 맡겨보시는데 저는 일단 전기차나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은 상당히 반영이 되고 있고 어떤 뭐 뇌 임플란트나 우주항공에 따른 모멘텀을 투자분들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실지 그 시점은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테슬라가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전체 판매량의 16.4% 이제 테슬라가 2분기에 이제 상반기에 판매한 게 그다음에 그게 기준을 봤을 때 2020년 기준으로 20.3%가 감소를 했고 BYD는 11.5% 이제 테슬라는 5% 차이가 나고 있고요. BYD를 쫓고 있는 게 이제 상하이 자동차 같은 이제 중국 쪽 기업이고 현대 기아차는 이제 10%가 안 되는 뭐 7%, 9%를 기록하면서 4위에서 5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다음에 비아디랑 상하이 자동차가 오르고 있고 현대 기아차가 오르고 있는데 사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테슬라의 위상이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이 몇 %를 차지하냐라고 보시는 부분도 이제 투자분들께서 좀 다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저는 아직도 테슬라가 2차 전지의 어떤 구심점이 되어준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에코프로가 이제 예전에 이제 뭐 6월이나 7월달에 테슬라 이상의 일간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더 이상 뭐 테슬라 안 봐도 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아직도 좀 테슬라가 확실히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까지도 어떤 IRA에 비슷한 정책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시간상. 그래서 2차 전지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동향과 전기차 시장 동향 말씀하셨는데 국내 2차 전지에 관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또 지금 시점에서의 관심주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확실하게 지금 뭐 완성셀 이제 구체적인 소재 기업들은 또 다른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완성셀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삼성 SDI랑 SK 이노베이션 사이에서 좀 순환매가 돌고 있다. 그다음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은 업종 대비 한 4배 정도 멀티플이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1.5배 가량.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를 갖고 있는데 그들이 향후 실적을 증가시키기 위한 증설 이런 부분들은 체크하면서 좀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조금 긍정적으로 봤던 부분은 리튬 부분인데 네. 완성셀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외인과 기관이 주워 담고 있지만 변동성은 2차 전지 소재랑 장비가 확실히 강하다. 그 와중에서 저는 장비랑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간 변동성 확실히 리튬 쪽이 좀 강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어떤 리튬 관련 종목 중에서 리튬 관련으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없지만 그나마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종목은 한두 개씩 보이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싶은 종목 금양이라는 종목인데 금양이요. 네, 금양이 사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종목이죠. 네, 뭐 기업. 발포제 소재 기업인데 이제 콩고 리튬 광산 채굴권 지분을 확보를 했고 최근에 다음 달 11일이니까 9월이네요. 9월 11일에 부산 기장에 2차 전지 생산 공장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금양에 대한 히스토리는 사실 저보다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금양이 어떤 발포제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2차 전지 리튬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해가지고 수급이 몰리면서 거의 시총이 5조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그 자금으로 어떤 다른 짓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걸로 이제 콩고 리튬 광산의 지분을 취득했고 그 다음에 리튬 생산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폐배터리 산업까지도 포함하면서 2차 전지 밸류체인을 갖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의 그 뒤를 잇는 2차 전지 밸류체인이 갖춰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금양이 실적이 반드시 나올 것이니까 사보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만약에 나는 정말 실적이 나오는 종목을 원한다 그럼 당연히 포스코랑 에코프로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소재 관련해서 변동성이 강한 소재 중에서 그나마 어떤 가시화된 실적을 갖고 와줄 수 있는 종목은 금양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유감스럽게도 제가 이 금양을 어제 발굴할 때는 외인과 기관이 꾸준한 순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조금 외인과 기관의 단기 차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21선 돌파는 좀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가부터 쌍바닥 구간까지 매수한 다음에 2차 전지가 이 기간 조정을 거치고 다시 한 번 더 밸류가 증명되면서 상승할 때는 금양이 조금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는 뭐 아직도 많은 분들이 안 팔아 흔들어대서 안 팔아 하고 믿음을 가지고 계신 기업이고요. 그 믿음에 보답하듯이 사실은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안 밀립니다, 그죠? 네.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또 뭐 매도 리포트도 있고 그랬지만 그 그룹 자체적으로 또 이야기도 많은데요. 에코프로 그룹주 전반에 좀 체크할 사항 좀 먼저 알려주세요. 네. 네, 우선 뭐 에코프로에 대해서 뭐 성장성이나 안정성 이런 것들은 뭐 달리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그나마 제가 이 시장에서 한 8년에서 10년 정도 이 경력을 봤을 때는 좀 의아한 상황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뭐 정답은 없지만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뉴스들이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지금 에코프로가 이렇게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이런 이유일 것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가 지주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보다 주가 탄력이 큰 게 의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보통 지주사는 사업회사보다는 좀 더디죠, 그죠? 변동폭이 작지요. 예. 네, 그래서 확실하게 7월 중순에 보여줬던 변동성은 개인 투자분들의 의한 변동성이었다고 하면은 최근에 한 1주나 2주 정도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저번 시간에 제가 왔을 때도 에코프로를 탑픽으로 뽑았는데 그 이후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 8월
8월 22일에 21선을 돌파한 다음에 물량 소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분들이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뷰는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제가 최근 한 달치 뉴스를 봤을 때 지금이 이제 8월 30일인데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2차 전지에 대한 이제 에코프로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있다가 이제 박사님 말씀대로 최근 2주 정도는 조금 부정적인 뉴스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는 외인과 기관에 오로지 매도를 하는 건 아닌데 매수하는 날도 있습니다. 근데 매수보다는 매도가 조금 우세한 모습이고 에코프로는 매수가 우세하기 때문에 좀 의아하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동채 회장이 횡령을 이제 어제 부당 이익을 인정받으면서 형을 받았지만 그 뉴스가 나왔을 때는 음봉을 찍었는데 그날 수급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인이 순매도가 나왔고 외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 악재는 이제 선반영이 되었다. 네. 그게 좀 보고 있고요. 이동채 회장이 구속이 되고 이제 이것도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할 때 원래는 4월에 예비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45 영업일 이내에 결판이 나야 되지만 그때 이제 박사님하고 웃으면서 그렇죠. 네. 조금 밀릴 수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뉴스를 보면은 에코프로의 어떤 지분의 문제, 그 다음에 기존 주주들에 대한 어떤 피해가 가지 않을까 검토하고 있느라고 조금 지연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하는데 난항을 겪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까지 제가 어제 확인하고 대본을 썼는데 네. 오늘 또 이제 뭐 긍정적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상장 뭐 다시 추진할 것 같다 뭐 이런 거죠. 뭐 다시 추진은 아니죠. 지금 이제 제출했는데 기간이 지났지만 속도를 좀 낼 것 같다.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중장 마찬가지로 2차 전지랑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에 대한 중장기적인 성장은 태클을 걸 수 없겠지만 지금 보니까 에코프로의 영업이익률이나 매출이랑 영업이익 절대치는 증가를 하는데 절대폭 이제 어떤 가속도라고 할까요? 가속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목표가를 좀 낮춰야 된다.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낮추면 되겠지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좀 분기 관점으로 보시는 분야관다면 이런 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에코프로를 지켜보셔야 되는데 이런 시장이 나와 있는 매크로 변수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와 상반된 수급이랑 주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결국은 실적이 장기적으로는 받쳐줘야 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기대감으로 가는 건데 지난번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2분기 실적은 뭐 좀 이렇게 시장에서 좀 뭐라 그러죠? 좋다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는 사람도 있고 뭐 이게 가이드가 많지 않았다는 얘기도 가이던스가 많지 않았다는 네네. 얘기도 있고요. 3분기는 지금 이제 그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면서 양극재 가격 인하 압력 이런 것 때문에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쪽 실적에 우려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가 그걸 받을 텐데요. 실적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네, 우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의 2분기 실적도 제가 말씀을 네. 드렸는데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한 100%, 영업이익은 60% 증가를 했는데 이게 이제 자기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이 정도 실적이 괄목할 만한 실적이냐? 나의 어떤 목표에 미치지 못한 실적이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갈린다는 거죠. 객관적으로는 되게 좋은 실적이죠. 그렇죠. 매출이 100% 늘고 영업이익이 60 몇 % 늘었다는 건 엄청난 실적이잖아요. 그죠? 네. 예. 확실하게 뭐 반도체든 뭐 운수 장비든 뭐 어떤 첨단 화학이든 이런 가치주를 보면 사실 10% 이상만 증가해도 엄청난 그렇죠. 실적인데 예. 2차 전지가 이렇게 100% 70% 실적을 보여줬는데도 확실하게 그런 기대치가 있다 보니까 좀 못했다. 기대치를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도 야, 이 정도 성장했다고 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확실하게 수급이랑 주가 움직임을 봤을 때는 후자에 손을 들어주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뭐 제가 뭐 발로 뛰면서 뭐 에코프로 공장을 다녀오진 못하니까 이제 나오고 있는 뉴스나 리포트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리튬 선물 가격도
확인할 수가 있고 실제 거래되고 있는 리튬 가격을 본다고 하면은 선물 가격은 사실 4월에 맥점을 잡고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선물이 실제 체결 가격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S&E 리서치를 보면은 리튬 가격이 2028년까지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2028년부터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3분기까지도 조금은 우리가 당연히 매출량 영업이익은 절대치는 증가하겠지만 퍼센트는 조금 줄어들 것이다. 그다음에 4분기에는 다시 한번 또 안정을 찾을 것이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그럼 투자를 못하네. 물론 제가 차트를 볼 줄 모르고 수급을 볼 줄 몰랐다고 하면 겁을 먹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게 시장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투자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은 그래도 이제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어느 정도 사업 구조나 전망은 엇갈릴 수 있지만 사업 구조나 이런 걸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에코프로 HN이 관심을 쭉 받는데 이건 원래 사실 환경 쪽 사업이었는데 최근 관심 있는 건 다시 에코프로의 그 자회사로서의 또 2차전지 관련된 모멘텀이거든요.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네, 확실하게 에코프로 HN에 대해서는 사실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만큼 빠삭하게 아시는 분이 별로 안 계신데 네. 기업 계열을 보더라도 뭐 환경 진단, 뭐 소재 설계 등의 친환경 토탈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라고 네.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처럼 실적이 막 괄목할 정도로 50% 100% 증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기 실적이나 연간 실적을 보면 꾸준하게 그래도 제자리 걸음은 하고 있습니다. 뭐 제자리 걸음이라는 게 조금 부정적으로 들리실 수 있겠는데 견조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꾸준하게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 업종 대비해서는 저평가 매력도가 일부 있습니다. 한 업종 대비 한 0.8 수준. 그러니까 업종 퍼가 45 정도 되는데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퍼가 40 정도 되니까 뭐 저평가 매력도가 조금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8월에 에코프로 HN이 조금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보다 제가 이렇게 에코프로 HN을 심층 공부하기 전에는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을 달려들지 못한 투자자들이 조금 찾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은 그런 투자 포인트로 에코프로 HN을 대하시는 분들은 뭐 괜찮다. 이거는 이제 이 종목이 언제 상승할지 모르니까 계속 체크를 하시다가 수급이 이제 에코프로로 딱 갔을 때 너무 좀 필요하다 했을 때 에코프로 HN이 가니까 그래서 매매 자신 있는 분들 그런 투자 포인트로 매매하셔도 되시는데 어떤 수익 관점으로 접근하실 분들도 에코프로 HN이 좀 어떤 성장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8월에 나온 뉴스를 보면은 양극재 도펀트 같은 2차 전지 부소재 개발 및 유기 전자재료 분야 사업을 진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도펀트가 뭐예요? 도펀트라는 얘기를 네, 하는데.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양극재 도펀트 같은 경우 이제 전액 첨가제라고 볼 수 있고요. 전지 재료에 넣어서 효율을 늘리는 부소재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거 얘네 천보 이런 데 그런 거 하는 건데 원래. 네, 첨보나 이제 그런 종목들이 하고 있고 뭐 후성이나 이런 종목들 하고 있고 이제 펀더멘탈을 가져갈 수 있는 신사업을 보여야겠다고 있고 뉴스가 하나 더 있는데 이 뉴스는 어떤 좀 단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미국에서 중국 전기차의 부품을 압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뭐 리튬이온 배터리나 타이어나 알루미늄 강철 등 자신들의 세관에 적합하지 않은 중국의 부품들을 좀 압류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제 에코프로 HN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오늘 주로 이제 신장 위구르 이런 쪽에서 들어오는 제품이거든요. 지난번에 네. 폴리실리콘에 이어서 노동 착취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중국 정부가 미국이 좀 잡고 있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우선 이런 뉴스를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고 들어왔는데 그래도 에코프로 HN에 대해서는 수급이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에 들어왔고 네. 기관도 꾸준하게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뉴스를 투자자들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으니 관심 종목에 에코프로 HN 넣어놔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기업들별로 봤는데 앞으로 좀 체크해야 될 일정들이나 스케줄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어제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과 같은 종목들이 사실 손바닥 뒤집듯이 악재와 호재가 막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거에 대한 일정이 업데이트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뉴스 검색을 해보시면 어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을 두고 어떤 일정을 좀 조율하고 있었는데 이동채 회장이 구속이 되면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신규 공장을 증설을 해야 되는데 그 공장 증설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상장을 시켜야 되는데 다행히도 이런 부분들이 선반영이 되고 있고 연내에는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투심이 긍정적이다. 일정이 변동사항이 크게 있지는 않았지만 조금 구체화됐는데 긍정적으로 구체화됐으니까 네.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전략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 가운데 가장 투자하기에 괜찮은 탑픽 종목은 뭡니까? 네, 우선 저번에 나왔을 때랑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데요. 사실 네. 정말 2차 전지면 당연히 본 사업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에코프로 BM을 권해드리지만 그나마 동일한 기간 내에서 수익을 빨리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는 에코프로가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리 제가 에코프로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어떤 보유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분, 어떤 뉴스나 어떤 모멘텀 체크를 잘 하시는 분은 에코프로 HN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말 수익 관점으로 나는 뉴스를 하루에 한 번 보기 힘들어. 그다음에 호가창을 하루에 한 번 보기 힘들어라고 하신다고 하면 에코프로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수급동이 너무 좋은데 사실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이제 8월 31일이 지나면 MSCI 편입이 확정이 그렇죠. 되기 때문에 예. 단기 차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단기 차익이 나올 것이라고 보기에는 수급이 굉장히 좋아서 제가 이렇게 이제 편집본을 구독자분들이 확인했을 때 만약에 에코프로가 견조하면은 매수하셔도 되시고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떠났는데 MSCI 편입된 다음에 단기 차익이 나오면 현재부터 21선과 61선 사이까지인 이제 124만 원과 110만 원 사이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3분기 실적 발표나 4분기 실적 발표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왔을 때는 조금 줄이신 다음에 눌림목에서 다시 매수하시면서 스윙 관점으로 트레이딩할 수 있다. 그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그룹 가운데는 뭐 선호도가 있겠지만 양극재 좋아하시는 분은 뭐 BM이 또 매도 리포트야 뭐 항상 뭐 나왔다 하는 거니까 그죠? 그다음에 에코프로 HN도 관심 있고 손 팀장님은 어쨌든 가장 안정적인 종목으로 에코프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럼 에코프로는 지금은 어쨌든 그 약간 박스권 안에서 트레이딩을 해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금액 안에서? 네, 확실하게 제가 뭐 신이 이제 전문가 이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3년 뒤, 6년 뒤에 정확한 주가를 맞출 수는 없지만 지금 뭐 맞출 수 있으면 우리 여기 아니죠. 우리 뭐 몰디브가 있어야지 뭐. 네, 업종퍼가 네. 149.83이고 12개월 선행퍼가 67.01이기 때문에 거의 내년 실적을 봤을 때는 저평가 매력도가 한 2분의 1까지 가는데 2차 전지라고 하면 당연히 멀티플을 줘야겠죠. 그래서 멀티플을 몇 배를 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한 2배에서 3배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뭐 에코프로를 뭐 3년 6년 본다고 하면은 뭐 에코프로가 이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250만 원, 300만 원 가야겠지만 과연 갈까? 저는 당연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일단 200만 원, 250만 원을 보기 위해서는 150만 원을 돌파를 해야 된다. 근데 150만 원을 돌파하는 원동력은 개인이 아니고 외국인과 기관이어야 된다. 근데 지금 5거래일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MSCI 편입 이제 재료 소멸만 이겨내면 우상향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확실하게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권 하단부까지 분할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보유 기간을 줄이고자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130만 원을 돌파해서 안착했을 때 매수하시는 게 보유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들의 호프 포스코 그룹주 진단
어느 호프입니까? 어느 호프집이에요? 개인들의 호프? 희망이란 뜻입니다. 그러게요. 포스코 그룹주가 지난번에 에코프로랑 갈 때도 그렇죠. 에코프로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가 주목받다가 같이 좀 조정받는데 포스코 그룹주가 다시 그 틈을 타고 뭔가 좀 그죠? 홀딩스뿐만 아니라 쫙 좀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가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먼저 어디 있는 건가요? 네, 확실하게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랑 비교가 되고 있는데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사실 2018년, 2019년에도 뭐 10,000원 하던 주가가 40,000원까지 갔으니까 굉장한 상승세를 보여줬다고 하면은 제가 뭐 그때의 기억을 살짝 보면은 2차 전지가 될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증설하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실적이 강하게 반영되면서 역시네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돈이 엄청나게 많은 기업인데 그 기업이 2차 전지 사업을 진행했다고 발표를 하면서 어떤 개인 투자분들의 관심을 끌었다. 근데 에코프로가 가능성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어떤 기업이 안 하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의문을 갖잖아요. 의심을 하고. 근데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철강 산업으로도 꾸준하게 유보율도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들이 어떤 에코프로 같은 경우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도 사실 어떤 조달하게 해서 자회사 상장을 시키고 유상증자도 진행했듯이 네. 포스코홀딩스도 그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미 해놓은 길이 있는데 새로운 길을 가겠다, 추가를 하겠다고 하니까 개인 투자분이 좀 유심히 좀 지켜보는 것으로 신사업을 하는데 곡간이 넉넉하다, 돈이 있다, 그죠? 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보통 어떤 신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런 일이 척척 착수되는 경우가 없는데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착착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투자자들 실망이 없다. 근데 포스코홀딩스 하나 좀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은 포스코 그룹주는 개인 투자들 접근하고 있다. 옛날에 3월이랑 4월은 2차 전지를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다 휩쓸었다가 포스코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좀 개인 투자분들이 단기적인 차익실을 하고 있는데 포스코홀딩스는 정말 개인 투자분들의 꾸준한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도 사실 걱정이 되어야 정상인데 이 개인 투자분들이 담당 PB를 갖고 있는 자산가 억대 자산가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포스코홀딩스가 변동성은 보여주겠지만 저점은 꾸준하게 지켜주겠구나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 포스코홀딩스가 2차 전지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이 계열사들이 분업을 정말 잘해서 포스코홀딩스를 잘 끌어주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은 정말 증명된 안정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포스코홀딩스는 성장성이 유망하다. 그다음에 성장성을 정말 어떤 굴곡 없이 증명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주가 왜 관심 받고 있느냐?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밸류 체인들을 쫙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죠? 예. 또 뒷심이 있다. 예. 돈도 있고, 그죠? 네. 그룹사 간의 시너지도 잘 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에코프로보다는 못 올랐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관심도 있는 겁니다. 그럼 포스코 그룹주 기업별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별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죠. 먼저 포스코 홀딩스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죠? 포스코 홀딩스는 어떤 게 좀 포인트입니까? 네, 우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좀 철강 관련 종목이다라고 아실 수 있겠지만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평가된 지도 사실 반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포스코홀딩스에서 2차 전지 소재를 이제 사업을 진행해서 그 이후로도 좀 넓혀가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일단은 확실하게 2차 전지 관련 실적은 2분기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7월 11일에 2차 전지 소재 밸류 데이에서 2030년까지 8년 동안 2차 전지에 약 50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리튬 42만 톤, 니켈 24만 톤, 양극재 100만 톤을 생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제가 어떤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과연 저게 정말 8년 뒤에 저게 될까라는 의심을 저는 그냥 한다는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투자분들이
아직 안 흔들리고 있고 제가 뭐 안 될 거다라고 말씀드린 게 다 아니고 이거는 비전들은 뭐 다 높게 제시하는 거니까요. 또 네. 당연히 이거는 내가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자가 아니고 알고 있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도 이런 발표를 보면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포스코홀딩스가 이렇게 발표한 부분들이 예전에 포스코홀딩스가 광양제철소를 건설하는 걸 통해서 집중 투자를 통해서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다음에 계획은 수립되었고 변신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평가고 확실하게 포스코 그룹주들에 대한 뉴스를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증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 그게 완공이 되어 가지고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는 어떤 실적이 반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다른 경쟁 기업이랑 비교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비교 기업으로 이제 중국 기업인 강펑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네. 이 기업이 원래 깜펑 리튬. 네. 네, 이제 소재 사업을 하다가 이제 리튬 사업을 추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업을. 그래서 어떤 실적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래 기업 가치를 땡겨 가지고 이제 시장 가치에서 삼각전 영업이익을 나눈 이제 EV 에비타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게 뭔진 모르지만 네. EV 에비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증권사에서 EV 에비타를 측정했을 때가 4.1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근데 깡펑이 7이기 때문에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제가 뭐 태클을 걸려는 게 아니고 포스코홀딩스가 이 포부를 발표했고 이 포부에 오차는 발생하겠지만 너무 티나게 오차를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확실하게 그 포스코홀딩스보다 앞에 길을 갔던 기업 대비해서는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 포스코 홀딩스는 58만 원. 지난번 급등 이후에 이제 기간 조정을 겪고 있는데요. 네. 지금 포스코 홀딩스는 그러면 매수 관점입니까? 아니면 중립 분할 매수? 우선 매수 관점을 드리고요. 네.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저를 3번째 보셨지만 저의 투자 원칙은 경고합니다. 뭐 실적이 증가하고 있고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기본으로 하고 주가 움직임이랑 수급 동향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를 줍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를 정말 어떤 이런 훈풍에 관계없이 매수를 한다고 하면 정말 적금 넣듯이 매수를 해야겠지만 우리가 포스코홀딩스의 이런 저평가 매도를 본다고 하면은 매수 의견은 드릴 수 있다. 근데 매수를 하되 지금 21선 돌파 이후에 기간 조정 거치고 있고 지금 수급 동향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어떤 수급을 보면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매수하고 있는 개인이 어떤 보통 개인이 아니고 큰손 개인이기 때문에 믿고 투자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58만 원부터 55만 원까지 분할 매수하시고 포스코홀딩스를 가지고 뭐 2주 안에 결판 내려는 분은 안 계실 테니까 뭐 수익 관점으로 3개월 이상 보유하신다고 하면은 반드시 수익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주 가운데 첫 번째로 포홀. 네, 줄여서 포홀이죠. 포홀. 네, 포스코 홀딩스 봤고요. 다음은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 쪽인데요. 그러니까 에코프로에 비해서 에코프로 BM이 조금 더 우려가 있고 변동성도 있고 포스코 홀딩스에 비해서 또 퓨처엠이 좀 그렇습니다. 퓨처엠은 어떤가요, 동향이? 네, 확실하게 포스코 홀딩스랑 에코프로가 있다고 하면은 에코프로 BM이랑 유사하게 비교가 되는 게 포스코 퓨처엠인데 그렇죠. 포스코 퓨처엠도 사실 포스코 홀딩스가 내비춘 그 목표의 최선봉에 있는 기업이 포스코 퓨처엠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양극재랑 음극재 사업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은 이제 뭐 에코프로처럼 100% 200% 상승하지는 않지만 제가 연간 실적이라 분기 실적 봤을 때는 한 20에서 30% 점진적인 우상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배터리 소재 밸류데이에서 말한 양극재 100만 톤을 생산 유지를 하기 위해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28일 포스코 센터에서 이제 삼성동에 있는 포스코 센터에서 네, 뭐 비전 공감 예. 2023을 개최를 했고요. 2030년까지 연매출 43조 원, 영업이익 3조 4천억 원을 목표로 발표를 했고 이제 7월에 있었던 소재 밸류데이에서 말한 목표치를 그대로 달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국내에서는 69만 5천 톤을 생산하고 유럽 생산은 24만 톤.
아시아에서는 6.5만 톤을 생산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 눈앞에 확인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밸류를 땡겨 와야 되는데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업종포가 12.49고 12개월 선행포가 93.75이기 때문에 현재는 업종 대비 8배가량 고평가 영역에 있는데 지금 이 포스코 퓨처엠이 발표한 실적을 보면은 매출액이 거의 지금 2023년 매출액 기준에서는 거의 한 8배가량,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12배가량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매출이 8배인데 영업이익이 12배면은 어떤 비용 감소나 원자재를 좀 싸게 들여와서 영업이익률을 키우겠다라는 발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매크로 변수 없이 이 포스코 퓨처엠이 목표한 바를 이루면 업종포가 거의 11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앞서 이제 에코프로 말씀드린 것처럼 업종 대비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사실 이들이 발표한 목표치가 이 정도인데 그게 될까? 뭐 확고하게 믿으실 분들 나는 포스코 퓨처엠을 뭐 3년 5년 들고 가겠다라고 하시면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는 포스코 퓨처엠을 3개월, 6개월 정도만 보유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6년이랑 8년 뒤 데이터를 봤을 때는 저평가 매력도로 들어가지만 어떤 매크로 변수는 체크하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투자 의견은 약간 중립적? 이제 저는 매수 의견을 드리는데 어떤 정말 묻지마 강홀딩보다는 영악하게 매매를 하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그룹주 분석하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에서 최근 가장 핫한 기업은 포스코 DX입니다. 옛날에 포스코 ICT잖아요. 네, 맞습니다. 포스코 DX는 뭐 이름만 보면 뭐 하는지 모르니까 그죠? DX는 뭐 하는 회사고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다고 해서 지금 좀 모멘텀이 붙었거든요. 네. 포스코 DX 분석할까요? 네, 우선 포스코 DX는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전 사명이 포스코 ICT였고 네. 좀 유사한 기업을 찾으라고 한다면 삼성 SDS처럼 그렇죠. 그룹사에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 해주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유지보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공장 자동화와 스마트 팩토리 등을 신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포스코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장에 들어가는 자동화 설비를 포스코 DX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면은 2021년에는 적자가 나왔는데 그런 것들은 뭐 그때 있었던 매크로 변수를 이해하시면 사실 적자 안 난 기업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그다음에 2022년에 다시 흑자로 전환이 됐고 2023년에 이제 더욱더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포스코 홀딩스랑 포스코 퓨처엠이 내가 2030년에 이렇게 실적을 기록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발표만 한 게 아니고 증설이 이미 되고 있습니다. 증설 완료 시점은 뭐 2025년, 뭐 2028년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장비는 이미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분기 기준으로 꾸준하게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고 이런 모멘텀을 모르고 포스코 DX 차트를 보면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업종포가 82.88이고 12개월 선행포가 56.49이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도를 가질 수 있다. 그다음에 포스코 DX는 좀 매매 자신 있는 분들은 반드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수급이 좋습니다. 지금 4개월 연속 외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일봉 차트를 봤을 때 45,000원 구간을 돌파했기 때문에 조금 부담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수급을 보면은 이 최고가를 돌파시킨 수급종이 외국인 투자가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봤을 때 부담되지만 재무 실적을 봤을 때 저평가고 포스코가 꾸준하게 증설했을 때는 그 장비를 포스코 DX가 납품을 할 거기 때문에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다. 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DX. 그다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또 있구나. 포스코 그룹 맞네요. 분석할 때. 그전에는 사실 DX보다는 인터내셔널이 자원 개발이나 뭐 리튬 쪽 해갖고 훨씬 더 관심을 받았고요. 이번에도 이제 움직이니까 같이 움직이긴 하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인트는요? 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당연히 무역 기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포스코의 영업 이제 최전방
영업처 전방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떤 유통업계나 무역업계 실적 발표를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실적들이 꾸준하게 잘 나왔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원자재를 떼와서 가공해서 파는 업무를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혁혁한 실적 상승세를 보여줬다. 그다음에 2022년에도 상반기에는 실적이 잘 나왔는데 이 부분은 이제 러우 사태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차익이 나온 것이고 2023년 상반기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재 수요가 증가했을 때 그런 차익을 잘 거두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관련해서 뉴스를 찾아보신 분들은 두 가지 뉴스를 볼 수가 있는데 포스코가 북미 컨트롤 타워를 워싱턴으로 옮길 때 이 워싱턴 컨트롤 타워 관리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할 거다. 그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동유럽의 법인을 세워서 2차 전지 소재 거점을 넓힌다. 당연히 이런 리튬 가공이랑 수입은 뭐 포스코 홀딩스랑 포스코 퓨처엠이 하겠지만 이제 그 지역에 가서 서류를 하고 우리한테 원자재 이렇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영업 활동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은 재무제표를 봤을 때는 고평가 영역에 있지만 2차전지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1.5배 정도 고평가는 크게 부담 가지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수급동에 오늘 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많이 나왔고 음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저는 포스코 인터 뭐 나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만 우선순위는 그래도 포스코 홀딩스랑 포스코 DX에 두시는 게 좋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눌림목 공략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오 사업도 합니까? 포스코 인터가? 네, 그래서 저도 이 바이오를 검색을 해봤는데 포스코가 어떤 정말 제약 사업을 영위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 유통업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제 베트남 최대 동물 백신 기업인 나베코의 돼지 폐렴 백신을 떼와서 수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떼왔는지 보니까 한태욱 교수와 연구원들 중심으로 설립된 국내 벤처 기업이 이제 이노 MHP라고 있는데 그 기업이 만든 유행성 돼지 폐렴 백신을 떼와서 베트남 최대 동물 백신 기업에 수출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안정적 실적에 기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도 헤드라인만 봤을 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제약 바이오 수혜를 입을 수 있나?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자세히 보면은 이런 어떻게 보면 원자재 트레이딩이 아니고 제약 바이오 트레이딩이죠. 제약 바이오 트레이딩을 통해서 포스코 인터가 어떤 실적 개선의 이바지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그룹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아마 우리 방송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투표를 한다면 어떤 게 제일 좋아 보여요?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가 1순위로 올라갈 겁니다. 아마. 네,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투표에서 만약에 개수를 세면 그죠? 제 뇌피셜이에요. 포스코 홀딩스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뭐 DX 뭐 이런 순위 아닐까 싶은데 포스코 그룹 얘기하셨는데 그 가운데 그러면 우리 손 팀장님 오늘 토픽은 뭡니까? 네, 확실하게 어떤 전문가적인 성격을 떼고 그냥 안전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당연히 1순위는 포스코 홀딩스가 될 거고 그다음 2순위는 포스코 DX가 되겠지만 저는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안전하게 분할 매수만 하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모아가면 수익을 가져가지만 오래 모아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포스코 DX는 지금 당장 수익을 볼 수 있지만 제가 틀렸을 때는 손절이 불가피하잖아요. 근데 모아간다라고 하면 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제가 이제 2차 전지 보시면 제가 리튬이 수급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리튬 관련해서 리튬 사업을 실제로 하는 것은 포스코 홀딩스지만 포스코 홀딩스에서 리튬 관련 종목이 주목을 받으면 포스코 엠텍이 단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포스코에서 철강을 떼와서 어떻게 보면 유통업을 합니다. 포스코에서 떼온 이제 철광을 이제 유통을 하고 있는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기업이 포스코 홀딩스가 갖고 있는 광산의 운영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 예전에는 우린 그냥 유통업이지 리튬 관련 종목이 아니다라고 발표했지만 최근에 우리가 이제 포스코 홀딩스의 리튬 유통 사업을 영위할 거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리튬 사업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이 대본을 작성했을 때는 기관의 수급 좋고 오늘도 기관의 수급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의 수매수 들어왔고 외국인 투자가들 단기적인 차익 실현 나오지만 제가 포스코 이제
내일 바로 수익을 갖고 싶어요라고 하시면 포스코 DX를 말씀드리겠지만 한 1주에서 2주 정도 분할 매수한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기간 조정 끝나고 당연히 작은 데부터 수혜가 들어오면은 그때는 포스코 엠텍이 좀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가 38,000원인데 21선과 61선이 지금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추세전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38,000원부터 이 이동평균선 지나가는 28,000원까지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네. 한 2주 정도 지켜보시면 좀 안전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들의 호프 포스코 그룹주 포스코 맛집의 손여로 팀장님의 추천 메뉴는 포스코 엠텍이었습니다. 네. HB투자그룹 손여로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